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다른 재미 저스툰.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정점 고도 2,800km, 비행거리는 933km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소위 ICBM이라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군사적 위협은 매우 커졌으나 ICBM인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했고 533km 고도의 비행거리는 510km로 ICBM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고 북미 항공 우주사령부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ICBM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순간부터 그 개발은 시간 문제였죠. 이번 미사일이 설사 ICBM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머지않아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ICBM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야. ICBM이 설사 맞다 한들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맞다 한들 그럼 북한이 다음날 미국에 핵을 쏩니까? 그럼 그날이 북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전체 핵 보유량이 미군 핵 잠수함 한 대가 보유한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건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전략적 외교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 언론은 ICBM 맞는 것 같다며 이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만 정작 이런 전략적 외교적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미사일도 걱정이지만 이런 언론 환경도 그만큼 걱정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다 보니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군요. 힘내십시오. 컨디션이 아주. 네. 자, 첫 뉴스는 ICBM 되겠죠?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의 고도는 2,800km가 넘고 비행거리는 93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공위성과 기본 기술이 같기 때문에 물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핵탄두의 소형함 이런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 그리고 사실 ICBM 기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 러시아가 50년대 말에 개발한 거예요. 60년 전 기술입니다, 사실. 예. 새롭거나, 깜짝 놀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우리의 그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가졌을 기술인 거죠. 예. 이런 의미겠죠. 우리 차지를 보장해라. 네, 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예. 대등한 협상상들을 인정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잠수함, 핵잠수함 한 대에 실린 핵무기가 북한 전체 보유량보다 많아요. 예. 그 게임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대등한 관계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징적인 건데, 상징적인 거라는 건 이제 전략적인 외교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막 무시하지 말고 대등하게 우리를 상대하라고. 그런 선언인 셈인데, 예,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 조만간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 양자회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 만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통 메모로 써놓고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다 못 썼어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뒤 말이 되는지. 뜬금없이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ICBM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했어야 할 말을 지금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들어.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비슷한 취지 이야기. 예. 네. 대충 퉁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자, G20 또 해외에 나가시네요. 예. 네, 4박 6일 일정이고요. 거의 곧바로이죠. 한국에는 언제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러니까 독일 연설 그 독일 한 재단에서 그 연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거기 시진핑 주석도 독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재단이죠. 아마도 거기서 이제 과거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일종의 대북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일부 수정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CBM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바라보고 자꾸 거리가 얼마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다라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 전 비대위원은 출두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다 라면서 자료를 독촉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조 전 비대위원이 검찰에 적극 서명하라고 이유미 씨에게 충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후 대화가 없이 이제 이 문구만 나와서 근데 이제 전후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유미 씨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승리가 모든 것이다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공방이 지금 있겠습니다. 검찰. 네, 이제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해당 사건 터진 지 오늘로써 열흘째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인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왔죠. 이제 발언 타이밍은 사실상 늦었다고 보고 남은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물론 실제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계 은퇴에 준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반대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과도 하지만 방점은 본인이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전면에 서서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메시지가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이제 사과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김태일 위원장도 어제 신뢰 회복의 요체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엔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당내 주장 요구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다 하는 시점은 가야 나오겠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늦어졌는데요, 자, 다음 순위요. 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자신의 의견을 넣을 틈이 없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제까지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업무 수첩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한 겁니다. 안종범 수첩, 실록 앞으로 역사에 길게 기록될 것이고 아마도 한 두세대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두세대 혹은 세세대 혹은 네세대 이 정도쯤 지나면 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너무 과하고요. 하지만 박물관에는 들어갈 정도의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물증이잖아요. 네, 말이 아니라 사람도 가고 말도 가겠지만 네, 계속 남는 물증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이 재벌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재벌 오너가 대통령한테 말하는 걸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 말만 하면 민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청탁과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주고받은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이 수첩에. 네,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2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 쓰여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21일자에는 삼성 이재용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회사 세제 혜택, 리스트 달라, 환경 규제 많다, 삼성 LG 리스트 주면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 자료, 이런 대화들이 이제 말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다음에
그때 오갔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안전부수석이 수첩으로 적었다. 예, 다시 적은 거죠. 이런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인데 이 말씀 자료에 보면 그 대기업 재벌들의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뭐 면세점이나 뭐 경영권 승계나 환경 규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반대편에 적혀 있는 건 K스포츠와 미르예요. 돈 얼마 냈나. 네, 어제 관련된 증언들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행정관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자료에 한쪽에는 기업들의 민원, 다른 한쪽에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돈을 얼마 냈냐. 이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청탁과 뇌물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 경제가 K스포츠하고 미릅니까?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작업하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하고요. 담당자들은 기업별 말씀 자료 작성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당연하죠. 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돈 내는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인데 근데 이거 달랑 써놓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라는 얘기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너무 과도한 충성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기를 쓰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왜 이런 게 적혀 있냐 그래도 글쎄 그거는 안정범 수석이 기를 쓰고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예. 기를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충성심이 과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아니었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안 전 수석이 강한 톤으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정원양화 했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말을 전해줘서 다른 건 하나도 적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한 말만 적힌 수첩이 수십 건이고, 예. 그 수첩으로 재판을 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은 요구를 대통령에게 한 겁니까? 예. 안정범 수석이 다이어리를 몇십 건을 적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들을 해석을 못했거나 이제 검찰이 그 수첩을 봤다 하더라도 당장 기소된 사안에 관해서만 그리고 워낙 짧게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안에 관해서만 엮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용 대충 다 봤는데요. 시사인이요? 예, 네. 저희 의입수에서 다 봤습니다. 보도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국내 정치 개입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당장 기소된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만 지금 뽑아서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직 전혀 감도 못 잡았던 큰 사건들이 그 안에 여전히 숨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차근차근 해보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갈등 현안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같은 날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같이 생각해주고 행동을 취할 때는 한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전혀 발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당내 주류에게 홍준표 신임 대표의 영향이 안 서고 있다. 네.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한 거죠. 사실 대중적인 정무적 감각은 홍준표 대표가 탁월한 편이죠. 네, 네,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걸 국민이 알면 됐다. 임명하는 건 정부 책임이고 판단은 국민 몫이다. 거기에 당력 쏟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한국당 스탠스가 이게 대중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은 사실 굉장히 일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막판에
표를 얻어낼 수도 있었죠. 물론 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전략으로는.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가 과연 여론과 부합하느냐. 예. 지지율이 다소 오른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과거 탄핵을 반대했던 15%를 재결집시키는 정도지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홍준표 대표는 한 것 같고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당을 이끌던 시기 동안 세웠던 전략적 목표, 예, 그 지지자를 결집하고 사실상 무조건 반대죠. 예, 그 전략을 끌어왔는데 지금은 원래 홍준표 대표는 당내 세력이 없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없다 보니 당 대표로서 과연 앞으로 영이 설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천조카 살인사건 수사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 기록 100쪽이 넘는 것을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오천 살인 청부 의혹이 없다고 단정을 했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단정을 할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예.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끝난 거거든요.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고. 근데 뭐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보고 청부 의혹이 없는지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나 저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훨씬 길고 오래 많이 조사했어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부사수로 했죠. 예. 이 검찰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잠적했는데 검찰은 누구하고 말을 해보고 이걸 청부가 없다고 단정을 합니까?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우 기자하고 이 사안을 벌써 연결돼 있어요? 네. 저희 PD가 연결돼 있다고 지금 막 사인을 그냥 주면 되지 뭐 난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 주진우 기자 연결돼 있는데 이 사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살해당한 박용철 씨 아들 박모 씨가 북부지검에 이제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통화 내역을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3, 4년 됐습니다.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7개월 전인 2016년 12월 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7개월 전이네요. 그러면 당시 이게 북부지검이죠. 북부지검에서 유족에게 통화 내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안 준 겁니까? 수사기법 기밀 누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사기법이 누설된다는 거죠? 없죠. 항상 답이 짧아요. 불필요한 분쟁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아마도 박근혜, 박지만, 정윤회 등 실세들이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예. 그런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 실세들 이름이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예. 그 분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자, 여하간 유족이 행정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게 올해 1월 4일이고 승소는 6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유족이 이 자료를 직접 받는 데까지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죠? 재판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 유족한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도 담당 검사는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판 검사였던 김명옥 검사가 변호인한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 지워진 채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과 가족은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지워진 채로 제공이 됐어요? 어떤 부분?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통화 내역 전화번호에 뒷자리가 다 지워져 있었고요. 이름도 다 지워져 있고요. 주소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왜 이렇게 가려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예, 통화 내역을 다 지우고 줬습니다. 네, 꼭 필요한 통화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통화 상대방의 뒷번호, 그리고 그 주소를 지운 채 줬다고요? 예. 네. 그럼 이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지우지 않은 버전을 달라고 공개를 소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게 맞나? 일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냥 가려서 줬어요. 자기네 멋대로. 지금껏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영철 씨가 직접 통화한 사람들이고, 그랬다는 건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지원 사람들이 특히나. 네. 그러니까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개된 자료, 중요한 정보들은 지워진 채로 왔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안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기록과 박영철 씨의 마지막 행적이 일치한다, 안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워진 것만으로는 사건 관계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사고 당일날 밤에 10시 36분에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박용철 씨가 마지막 있었던 행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 단초 하나만 가지고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사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신당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박용철 씨가 갔다고 얘기했는데 신사동의 술집에 박용철 씨가 가지 않았던 게 이 통화 내역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박용철 씨가 마지막 갔던 술집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었어요. 그렇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술집 자체가 없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실했는지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통화 내역조차 수사를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통화 내역도 수사를 안 했고 당시 CCTV도 확보를 안 했고 모든 사건이 나면 요즘은 CCTV 통화 내역부터 확보하는데 그게 제 1순위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술집 그 시점 그 술집 갔다 가는 술집은 경찰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 술집에 갔다고 주장했던 분은 라면을 먹다가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제 지금 몇 년째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 관계 있는 인물 중에 보도된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라면 먹다 죽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살인사건의 오촌살인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또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이 오촌살인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물로 꼽히는 정용희 씨라는 사람이
최근에 지난달에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미수. 동해안에 실종 신고가 돼서 동해안에서 차를 찾았는데 자살 미수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게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주변에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유서를 수차례 남기고 왔고 유서를 쓰긴 했는데 자기는 죽을 뜻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사라졌는데 조금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정 씨는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변에 계속 말해왔는데 요약하면 네. 그런데 자살 미수가 있었던 날 그때 남긴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살을 막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자살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던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때 남긴 문서는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네요. 아니요. 유서는 그 마지막 유서는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유서를 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약간 미심쩍은 행동을 계속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본인이 주변에는 자기는 안 죽는다 절대 자살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자살 미수 사건이 있긴 했으나 이게 혹시 자살 당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네. 수사 관계자도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 당할 것 같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는군. 정경훈 씨는 그러면 지금 후속 취재가 됩니까? 네.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에 잠적해 있는데요. 어느 절 주변을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용희 씨가 조금 두려움에 떤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이분은 박지만 씨한테 버림을 받았고 정윤혜 씨는 친척형입니다. 친척한테 버림을 당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금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정용희 씨는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사망한 박용철 씨에게 중국에 가서 신동욱 씨를 해치우라고 하는 박지만 씨의 지시를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네, 직접 오도한 사람입니다. 네, 물론 신동욱 씨의 주장입니다. 정용희 씨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는데 항상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에 있었던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죠. 예, 그런데 아니군요. 화요일 3부에 있었었군요. 예, 그런데 수요일 2부로 옮기게 된 시간입니다. 수요일 2부가 원래 이해군 의원의 나라걱정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탐난다고 호시탐탐 노리시다가 이해군 의원이 당대표로 빠지시면서 이 시간대를 내놔라.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대를 좋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화요일 날 마치고 이제 바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아, 그래서 항상 바쁘셨구나. 예.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제 그냥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 사건 사고가 제법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일단 가장 최근인 홍준표 전 대표, 물론 예상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죠. 이제 대표도 다시. 예. 한 번 대표를 하셨다가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표가 됐는데 일단 축하든 뭐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예. 뭐 경남도지사를 또 지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각별한 관계가 없지 않고. 예. 여하튼 당의 또 대표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매우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런 당의 또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아,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또 잘 헤쳐나가시길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영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 다 반대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을 보면은 최대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최대한의 태클. 예. 그 차별화를 여당과의 차별화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차별화까지도 스슴치 않고 선택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노선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원내 그 노선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말은 그것까지 했는데 행동은 아직 그까지 안 나아가는 것 같아요. 뭐 정우택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걸 보면 뭐 원내총회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강경 노선으로 계속 가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 라고 튕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뭐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다음 목표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결기를 가지고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의 그 당선 일성,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이렇게 큰 추락을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가 숨어 있다라는. 추락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또 함께 일해왔던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면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본당으로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수구 잔당으로 몰락하느냐. 과거 자민련이 없어질 때부터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한 번에 갑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에 갑니다. 예. 한 번에 뜨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줄 바가 많은데 아직도 예를 들면은 그쪽에 당원권은 정지됐다고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이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당하고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씻고 지금도 뭐 일각
그 일각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예. 지금 감옥에서 빨리 꺼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그 진짜 노선인지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새로 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구 잔당으로 몰락의 길을 갖다가 그냥 마다 않고 갈 것인지를 오히려 결정해야 될 때지 그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친박계라고 나는 친박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홍준표 지금 새 지도부가 아니고 예. 뭐 그 친박계를 등용하네 안 하네 얘기하지만은 친박계는 그런데 지금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정당국 현 정권의 사정당국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그쪽을 주로 쳐다보는 거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우리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제스처일 것도 같고. 홍준표 전 대표는 전 대표가 자꾸 전 대표라고 하는 전 후보 현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직접. 국민의당 사태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1차 관문은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조사한 바 내용 중에 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그 발표하기까지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또는 이제 인지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발표한 직후에 5월 9일 선거일 전까지 즉 발표할 때는 몰랐다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가 투표일 전에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당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전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지금 5월 8일 날 알았을 수 있다. 이준서는 최고위원은 알았을 수 있다라는 또 정황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수습 과정에서 이걸 은폐 내지 덮으려고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단은 국민의당의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믿고 싶어요. 공당이 그래도 큰 사고를 당하고 수습 차원에서 진상조사인 거라면은 믿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믿어줘야죠. 근데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꾸 이제 아니 뭐 콜레라는 그 콜레라균은 이유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만들었던 합작으로 만들었던 그 콜레라균을 갖다가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린 쪽이 더 어찌 보면은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취업 청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자기 이름으로 국민의당이라는 공신력 있는 정당의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안 좋다라고 죄질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 댓글은 익명으로 단 댓글이잖아요. 그 험담이나 욕설, 비방이 익명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국민의당이라는 시중의 브랜드로다가 이거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 나온 거하고 이름 처음 보는 이상한 조그만한 영세업체에서 나온 거하고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다르잖아요. 피해 규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당 이름으로 공개해서 영향을 미친 데 대한 그런 어떤 이 반성이나 사과나 이 대목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이거는 저 사람이 단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 같으면 전량 리콜 아니겠어요? 이거 리콜도 불가능한 제품인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이 국민의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워딩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본인들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 이유미에게 당도 속았다. 저는 근데 이제 우리도 피해자라는 거죠. 이게 속았다는 거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이 속은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속사정이야 자기들끼리 얘기고 우리가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많은 척 안 했다.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아니 초반에 홍준표 대표 얘기하실 때는 이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그동안 많이 공격하셨으니까 살살 하실려나 보다 했더니 점점점 앞으로 기회가 많겠죠. 뭐. 기회가 많겠죠. 균이 나를 속였다. 아니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피해자고 국민들도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속인 거예요, 그냥. 이분 씨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당에서 그런 제보를 갖다가 아무리 뭐 당직자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사실을 갖다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커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냉면집 주인이 정확한 비유 맞습니다. 냉면집 주인이 균이 나를 속였다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대장균은 말이 없다. 뭐 대장균은 말이 없다. 심상정 대표님도 그런 표현을 하긴 하셨어요. 국민의당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 심상정 대표님도 뭐랄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하시는 비유를 보면서 항상 부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왜 주제가 또 이상한 데로 생각.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주제를 다뤄보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ICBM,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핵 동결하면 대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자마자 ICBM을 쏘음으로써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거꾸로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북한이 이걸 쏜 건 뭔가 하면 대화와 협상을 압박했다. 누구에게? 미국과 한국에게. 사실 이제 다만 대등한 상대로 우리를 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이건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쏜 거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USA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라. 자꾸 이제 중국을 갖다 건드려 가지고 뒤에서 쑤시지 말고 또 한국만 가지고 대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 같이 대화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북한의 행동은 규탄해야 마땅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이 다 대화에 나서야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면 과거에 클린턴 정부 때도 8년 임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울브라이트를 갖다 평양에 보내는 타이밍 놓치는 그거를 두고두고 다들 후회하죠. 후회했죠. 부시도 보면은 부시 4년을 허망하게 보내고 강경책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략을 선회했지만은 너무 늦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전략적 인내인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었겠죠. 그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정부도 과거 미국 정부의 실패를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ICBM이니 아니네 맞네 뭐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계속 집중해서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걸 무기의 성능으로 볼 일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으로 따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은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몇만 배 아닙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몇만 배가 아니면 몇백만 배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의 성능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고 계속해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분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무기로서만 자꾸 보도가 돼가지고요. 저는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이 자신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핵 동결하면은 뭐 이 군사훈련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 있죠. 그 며칠 후에 보니까 미국 외교협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합동으로 낸 전문가 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머니속에서 만지고 있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특보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옵션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볼 때처럼 달라들었잖아요. 노회찬 논의였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